자,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 공부했어? 크게 보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작용, 행정작용. 그 중에 뭐 공부하고 있어? 첫 번째가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작용 공부하고 있어. 대통령이나 뭐 장관 등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작용. 근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특히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죠? 그치?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걸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라 그래서 행정입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명령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치? 근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 하나는 뭐야? 뭘 갖고 나누냐면 이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라고 한 법이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까지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법이 있고, 그지? 그런데 우리가 행정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까지 효력이 직접 미치는 법을 우리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 법규 명령 이런 말이 나오게 돼.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법, 직접적으로 그걸 법규 명령이라고 총칭해 부르고, 그지? 근데 요걸 또 나눌 때 보면은 뭐 효력 가지고 나눌 때도 있고, 효력 갖고 나누면 이게 헌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느냐,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느냐, 법률보다는 효력이 낮으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야? 뭐 헌법과 똑같은 효력 갖는 건 비상명령이라고 칭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인정 안 하고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거, 그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이 제정하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것, 그거 한해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로 본다. 그래가지고 그걸 법률, 그러니까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건 법률 대의명령 이렇게 부르고, 그지? 그다음에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건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부르는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대부분의 법은 다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야. 법률 종속명령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효력 갖고 나누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거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거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부르는 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 요거는 이제 다시 법률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구체적 사항을 정해라. 법 제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법이 있어. 그지? 그 뭐라고 불러? 위임 받아서 만들으니까 위임명령이라고 칭하고, 그지?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충실히 이제 국민한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건 아니고 오직 그 상위법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집행, 집행을 위한 절차나 법 집행하는 방식 이런 거 정해놓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집행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 이렇게 해서 위임명령, 집행. 그러면 위임명령과 관련해서 각각 뭐 한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라. 위임을 할 수는 있는데, 법 제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일반적,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거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되고, 다만 뭐 자치적인 사항,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해라 이런 거는 좀 이제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는 게 있다. 예외적으로 뭐 그런 것들 배웠지.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못 정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법규명령에 관한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뭐야?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법이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은 다 학문적인 용어야, 법학에서. 그지? 실제 있는 법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그래서 행정규칙은 행정명령이라고도 이제 부를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야. 원래는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고, 이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는 법, 이런 뜻으로 이 말이 더 좋은데,
이거보다는 이 말이 더 굳어졌어.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법규명령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행정규칙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184쪽이야. 응? 184쪽에. 근데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보자. 야, 행정규칙은 이거 자 법규성이 있다 없다. 법규성을 다른 말로 하면 행정조직 밖에 국민 또 재판하는 법원 이런 행정조직 밖에 있는 자들 이 대외적으로 이게 이 국민을 구속하거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 법규의 성질이 있느냐 없다. 이거는 법규의 성질이 있어서 법규명령이라고 그렇게 칭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야? 법규성이 없고 따라서 어떻게 돼? 조직 내부법이야. 행정조직 내부법. 공무원들만 지키라고 한 거야. 응? 그러면 만약에 이런 종류의 법인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여기에 따라야 돼. 이거 상급 행정기관이 장관이 됐든 하여튼 자기 조직 내부의 어떤 사무 처리, 근무하는 기준 이런 거 정해놓은 거거든. 근데 공무원들이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징계를 받게 돼. 왜냐면 공무원들에게는 복종 의무가 있어. 상급 기관이 업무 지침 내린 거 따라야 될 복종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상급 기관이 업무 처리하거나 근무할 때 따라야 될 기준 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받게 돼. 징계 사유는 되는데 이거 국민하고의 효력받는 법은 아니지. 국민하고 사이에 이게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니야. 응? 요거는 법규명령은 위반하면 공무원들이 위반하면 이건 국민도 위반하면 위법이고 공무원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공무원만 위반하면 안 되는 거야. 국민은 상관없어. 응? 근데 행정규칙은 또 이제 이런 거 한번 세워보자. 이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스스로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장관이 정해라,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려고 권한을 부여해야 만드는 거야,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 법률의 근거가. 그런데 행정규칙은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을 정하는 거야. 응? 원래 우리가 상권분립 차원에서 법원은 법원 내부의 일은 법원 스스로가 정하고,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은 행정부 스스로가 정하는 거다. 응? 이런 노력이기 때문에 이거 조직 내부법에 해당하는 행정규칙 만드는 건 법률로부터 만들어라 하고 그 권한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돼. 이런 게 주요 논점이에요. 그러면 교재를 확인해 보자. 행정규칙 그러면 개설, 의, 동그라미 1번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중요한 부분. 응? 중요한 부분 어디야? 두 번째 줄, 법규성이 없는 거. 그지? 그러니까 앞에 건 여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법이라는 뜻이고, 그지? 법규성이 없는 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 효력 안 갖는 거.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1번 첫째 줄, 상위 법령으로부터 권한 부여받지 않고 또 만드는 거야. 응?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경우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 행정기관이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응? 뭐뭐에 관한 고시, 뭐뭐에 관한 통첩, 뭐 이런 식으로. 응? 제일 많이 쓰는 게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보면 명칭을 딱 보면 행정기관이 뭐라고 정해놨는데 뭐뭐 지침, 뭐뭐 훈령, 뭐뭐 예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 나는데 이거 보면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그 법의 성질이 이게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의회권이. 근데 100% 그런 건 아니라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거의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3번은 행정규칙이란 거 왜 만드냐 하는 거 써놓은 거야. 동그라미 3번을 읽고 지나가. 응? 조직 내부에서 법 집행하는데 통일성 이런 거 기여한 거잖아. 너 읽고 지나가세요. 자, 중요하게 공부할 거 쌍가로 2번 법규명령하고 차이. 그지? 그게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될 법. 법규명령과 차이.
일단 둘 다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다 이거야, 그지? 법이니까 지켜야 될 규범이긴 한데, 자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이제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을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을 일반 통치권 이런 이름으로 불러. 그리고 국민 중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행사하는 권력을 특별 권력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규칙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서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 공무원들만 지키라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권력적 기초인데, 우리가 행정규칙에다 초점을 둬서 공부해. 행정규칙은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 권력을 근거로 제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얘기했어.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만들 수 있어? 상위법으로 또 만들어라 이렇게 권한 안 받아도 즉 만들 수 있어.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기 행정 부처마다 자기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부처장이 알아서 만들 수 있어.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그죠? 감독권, 상급기관이 가지는 감독권만 갖고도 만들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외적 구속력 있다 없다? 행정규칙은 없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첫째 끝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급기관의 구성원들만 지키라고 하는 것일 뿐, 둘째죠, 일반 국민들 또는 재판하는 법원을 재판할 때 지켜라 이렇게 구속하는 흐름은 없는 법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리가 법규명령은 이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함부로 막 쉽게 만들면 안 되고요. 일정한 절차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때문에 국민의 효력 갖는 대통령령 만들려면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근데 이제 장관이나 총리가 총리령 만들 때는 이제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고, 그지? 그런 게 있고 또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이 이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명령 제정할 때는 특히 국민에게 이제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 만들 때는 국민한테 미리 이런 법을 만들 예정이다 안을 예고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입법 예고 절차를 또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령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최소 40일 이상 예고하도록 돼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이런 자치 입법은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드는 건 절차도 엄격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국민들이 명확히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 문서로 법조문 형식으로 딱 갖춰가지고 엄격한 형식 갖춰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다가 조문 형식으로. 근데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성질의 법은 많은 경우 문서로 예규 훈령 이렇게 해서 1조 2조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놔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그냥 말로다가 업무 지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이런 경우 되면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라고 말로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그 형식에 큰 구속이 없어. 그리고 절차도 간단해.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야. 무슨 엄격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규칙은 첫째 절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이 아니니까 국민에게 이런 법 만들었습니다 하고 알리는 행위를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하는 게 필요할까 아닐까? 공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법규명령은 꼭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니까 공포를 해야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야, 이거 마이크가 이렇게 잡으면 얘기 안 되는 혼자 잡음이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위반 효과. 그지? 즉 말하면 이거는 국민이 위반하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국민이 지켜야 될 법 아니니까, 그지? 말하자면 행정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는 법인 거야. 응?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지. 따라서 공무원들이 위반하면
징계받게 되는 거야. 징계 사유가 된다. 복종무 위반으로. 그지? 근데 중요한 건 국민하고 사이에 이게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공무원이 행정조직 내부의 법인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건 위법이다. 그것 때문에 나 피해 입었다. 이렇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할 수 없어요. 자기한테 효력받는 법이 아니니까 국민이. 그래서 어쨌든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응? 네, 그렇게 정리. 그러면 확인해 보자.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판례가 있어. 응? 첫째 줄 뭐라 그랬어? 행정처분은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면 법 집행 조치가 이렇게 생각해 봐. 응? 네. 국민에 대해 법 집행한 조치야. 응?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행정조직의 내부 지침 등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치? 결론은 뭐라는 거야? 행정규칙, 말하면 내부 지침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응? 그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맞게, 응? 거기에 적합하게 행해졌다 해서 그것만으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한테 법 행한 조치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에 위반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위반됐냐, 행정규칙에 맞게 했느냐가 국민한테 행한 조치에 위법 적법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이 못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나왔듯이 이런 이것도 이제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고시, 이런 명칭 그런 거 쓰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요점이. 자,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이런 거는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다만 거기 고시 있죠. 고시. 고시는 좀 체크를 해놔. 근데 지금 바로 공부할 건 아니야. 좀 이따 와서 공부할 거야.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밑에 행정규제 기본법도 좀 이따 다시 와서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판례 이따 와서 보도록 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것도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조직 내부에서만 이제 효력 갖는 법을 만들었는데 뭔 내용을 정했느냐? 예를 들면 공무원들 근무하는 기준, 출장 가고 당직 서고 이런 거 근무 기준 같은 거 정해놓으면 근무 규칙 이렇게 정하는 거, 그지? 또 이제 법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 보면 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이러고 재량을 해놨는데, 이게 또 전국의 행정기관마다 들쑥날쑥 적용할까봐 어떤 장관이 어떻게 위반하면 한 달 영업정지, 어떻게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 기준을, 업무 사무 처리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어. 그 재량권 행사하는 기준 이런 걸 정해놓은 걸 재량준칙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용별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 도서관 운영규칙, 박물관 운영규칙 이런 거 영조물 규칙 이렇게도 부르고, 그렇지? 학교 학칙 같은 것도 영조물 규칙 이런 거에도 부르고 하는 거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자, 187쪽에 하면 효력. 좀 정리해보자. 자, 쌍가로 1번 내부적 효력. 제목 갖고 짐작해보자. 내부적 효력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법으로서 효력 갖느냐? 답은 뭐야? 그렇다. 조직 내부에서는 법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지켜야 될 법이다. 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 효력. 그래서 둘째 줄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법적 구속력, 법으로서의 효력이 구속력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하급 기관 구성원들은 행정규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만약 위반하면 징계 책임을 지게 되고 됐어. 근데 이거 있잖아. 여기서 행정규칙은 아까 법규명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효력과 넣으면 대통령령 만들면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만든 자도 지켜야 되고 공무원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돼. 그지? 근데 행정규칙은 장관이 부서 내에 무슨 사무처리 기준 장관 안 지켜도 돼. 장관이 근무 기준 정해놨다. 장관 안 지켜도 돼. 그 말은 뭐야? 이 재정권자는 구속하지 않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하급 기관, 구성원들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수명자만 구속해. 그런 말이 나와 있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렇죠? 그래서 넷째 줄에 이제 발령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그런 말 쓰지. 응?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동그라미 2번 이거 좀 공부하고 가야 돼. 응? 동그라미 2번 좀 중요하게 여기서. 자, 판례는 읽어보자.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거 밑줄 쳐주세요. 여기서 처분은 법 집행조치지. 응? 근데 어떤 법 집행조치 하는 것의 근거 내지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지? 그 다음에 뭐야? 그 두째 줄에 행정규칙이 조직 내부적으로 갖는 구속력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뭐야? 권리 의무 같은 셋째 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뭐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응?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야. 응? 그래서 판례 알아보기에 1번 거기서 나온 거야. 응?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 응? 그 다음에 외워야 돼. 넷째 줄 끝에 그거 꼭 외워야 돼.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 응? 꼭 외워야 됩니다. 이 제목으로 외워야 돼. 그리고 이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론이 뭐라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거야. 결론 꼭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뭔 뜻이 되냐? 자, 말하자면 행정조직 내부의 법인 인사관리 규칙 뭐 이런 게 있어. 응?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불문경고 조치라는 게 뭐냐면 줄이면 불문경고로 이렇게 말하는데 불문경고라는 게 이제 공무원한테 징계 조치를 하는 건 아니야. 이게 징계에 속하는 건 아니야. 징계 조치. 원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총 6가지 종류가 있다고 혹시 말했었지? 예전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6가지인데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제일 센 게 파면이라는 징계 조치야. 이건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금도 반밖에 안 줘. 응? 그 다음에 약한 게 해임. 이것도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금 전액 주고. 응? 그 다음에 강등. 자, 강등은 한 계급 떨어뜨려. 예를 들면 뭐 7급에서 8급으로 응? 한 계급 떨어뜨리고 3개월 동안 쉬래. 월급 하나도 안 주고. 물론 이제 3개월 뒤에 복직이 될 수 있어. 응? 그 다음에 정직은 한 달에서 3달 사이 기간을 정해서 줘. 그리고 아까 강등된 3개월 동안 일 안 하니까 월급 하나도 안 줘요. 그 다음에 정직도 한 달에서 3달 사이. 이거는 이제 계급은 유지하는 거야. 한 달에서 3달 사이 기간 정해서 쉬게 하고 월급 하나도 안 줘. 응? 그 다음에 감봉. 이거는 뭐 일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월급만 깎는 거야. 한 달에서 3달 사이 기간을 정해서 월급의 3분의 1 깎아. 응? 그 다음이 뭐야? 이제 견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 견책이 말하자면 이제 서면으로 뉘우치게 하는 거야. 꾸짖는 거야. 응? 서면으로 견책이란 징계 조치라면 꾸짖고 서면으로 이제 꾸짖는 문장을 쓰고 이제 내리는 거야. 뉘우치게 하는 거야. 근데 강등을 받게 되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승진 못해. 소위 공무원 호봉도 안 올라. 근데 그 다음에 정직을 받으면
역시 18개월 동안 승진 불가능. 그 다음에 감봉을 받으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감봉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승진 못해. 저 1년 동안 승진 기회 안 줘. 응? 월급도 저 호봉도 안 오르고. 견책은 6개월 동안. 응? 그런데 요새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무슨 공금횡령, 뇌물수수, 응? 또 뭐 성폭력, 응? 음주 이런 걸로 인해 징계받으면 다 플러스 6개월이야. 승진 못하는 기간이 뭐 이런 게 이제 하여튼 징계. 그러면 징계 종류가 이렇게 6가지 있는데 이건 아마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돼. 응? 이거 나와 행정학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불문경고 조치라는 건 불문경고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징계 처분이야.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불문경고가 뭐냐면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뭘 공무원이 잘못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징계한다면 어떤 징계를 해야 되냐 이걸 논의하는데 이게 징계할 만한 위반 사유는 있긴 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 볼 때 징계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 그럴 때 내리는 게 이제 불문경고라는 조치야. 그러니까 이번 일은 징계를 안 하겠다. 응? 라고 차후 조심해라 하고 이제 경고하는 조치야. 응?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 불문경고라는 이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제 인사규칙이 이제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래서 차후에 나중에 이 공무원이 뭔가 일을 잘하고 공을 많이 세워서 무슨 훈장, 표창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원래 공무원이 훈장이나 표창 같은 걸 받으면 나중에 혹시 잘못한 일이 생겨서 징계받을 일이 있어도 그걸 다 감경해 주도록 하는 사유로 쓰도록 돼 있어요. 응? 그런데 이 불문경고 조치를 받으면 과거에 상 받고 뭐 표창 받고 이런 그 과거의 공적이 있어도 징계받을 일이 생겼을 때 감경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공무원한테 부여되게 돼 있다는 거야. 인사규칙상. 그렇다면 이 불문경고 조치의 효과가 행정조직 내부법인 인사규칙은 행정규칙에 이렇게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도 그렇더라도 공무원에게 그 행정규칙의 내부적인 효력에 의해서 불이익한 효과가 생기니까 그 공무원은 불문경고 조치를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으로 억울하면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 1번 판례에 2가지 공부가 시험이 2가지다. 하나는 거기 4줄 아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간단하게 이런 논리에 따라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 암기하고 이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례가 인정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자 거기도 꼭 외워야 돼. 건설교통부 지금이야 뭐 부처 명칭이 바뀌었지만 행정규칙인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짐작하지? 무슨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어디하고 항공노선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장관이 어느 항공사에게는 어떤 노선을 배정해주고, 항공사마다 노선을 배정해주는데 이거 또 싸움 날 수도 있겠지? 왜 우리는 저 손님 많은 황금 노선을 배정 안 해주고 손님 별로 없는 노선만 배정해주냐? 경쟁 항공사인 저쪽 항공사이나 좋은 노선을 배정. 이거 싸움 날 수도 있다고, 그지? 근데 이것도 결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했고, 그 다음에 3번도 꼭 공부해야 돼, 그지? 이거 문제가 많네 마이크가. 거기도 보면 3번 끝에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3번 첫 줄 끝에 보면 그냥 이제 법 이름이 나오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라면 회사들이 요새 라면값도 올리려고 하대. 그지? 근데 라면 회사들이 서로 다 짰어. 담합이라 그랬지. 짜가지고 가격을 다 뚝 올리는 거야. 그지? 이런 거는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 처벌 대상이야. 담합해서 짜고 가격 올리는 거.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위협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데 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이렇게 짜고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거든. 기업들이. 그게 적발이 되면 다 업체들한테 처벌하고 불이익 주죠. 응?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진 신고자 등 그랬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와서 우리가 짜고 가격 올렸어요. 자진 신고한 업자라든지 아니면 조사 들어가니까 협조를 성실히 한 업자가 있겠지. 자기네 뭐 이렇게 담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자, 이런 자는 뭐야? 감해 주거나, 아예 무슨 과징금이라고 돈 물리는 걸 면제해 주거나 이럴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든 거야.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진 신고자가 감면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감면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시험에 그거야. 다음 페이지. 어디가 문제있나? 자, 요 끝에가 여기가 문제있나? 저쪽 여기가 문제가 있나? 자, 그 3번 판례에서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하면서 뭐라 하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이 감면 신청을 해왔다는 거지, 그지? 근데 감면 못해줘 하고 감면 불인정한다고 통지 안 하기, 이거의 성격 묻는 거야. 이것도 뭐에 근거해서 한 거야? 아까 말한 그 조직내법인 행정규칙에 의해서 했지만 결국 상대방한테 권리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갖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세 가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항상 두 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행정조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또 하나는 이렇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조치가 소송 대상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인지 아닌지, 이게 매우 중요해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그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외부적 효력 나왔지? 여기는 많이 썼지만 시험은 간단하게 공부한다. 자, 외부적 효력은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있다 없다? 즉 외부적 효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규성이 있다 없다. 여기 외부적 효력이 대외적 구속력, 그거 같은 말. 법규성 같은 말 없다. 그래서 자, 여러분 책에서 공부하려면 학설이 몇 개 나오는데 비법규설만 공부해. 비법규설은 법규가 아니라는 거지. 법규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동그라미 2번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그지? 또 행정규칙에 맞게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하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까 한 얘기, 비법규설만, 이게 원칙적. 그럼 확인해보자. 오른쪽에 오니까 판례 알아보기 1번 시험에 잘 나와. 뭐라고 써있어?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 또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준을 정해서 발령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 갖는 건 아니다. 전형적인 거야. 행정규칙, 이게 법규성이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1번을 잘하면 되고 2번 똑같은 얘기지. 2번은 뭐 훈령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뭐 명칭이 뭐든지 간에 둘째 주게 되고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해야 될 준칙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 이게 원칙적인 얘기야. 그지? 1번이 가장 핵심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것들은 다 뭐야?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뿐이다. 이런 것들이 그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글쎄, 이것도 사실은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거야. 응? 이 중에. 그래서 아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사례 모음이라고 또 모아놨어요. 그지? 응? 그래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 규칙으로 본 사례 모음 이래가지고 그 뭐 2번 뭐야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업무 처리 요령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다 그러지. 그 서울시장이 개인 택시 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기준 이거 정해준 거야. 담당 공무원들이 이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응? 그런 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뭐 25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192페이지 봐. 192페이지 보면 자 위에서 내려오면서 제목 뭐다 그랬대?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갖는 경우 이런 했지? 이 중에 1번을 읽어보면 1번 어디서 좀 읽어보대. 이거 어디서 공부했던 것 같은 거 기억날 텐데? 그지? 자 1번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주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문장 보니까 셋째 줄 그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에 의해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가 만든 그 재량 준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될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지? 이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지? 이거 어디서 봤던 거 기억나?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공부할 때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 그지? 그거 인정한 판례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 조직 내법인 재량준칙, 행정규칙 만들어놨는데 그에 따라서 계속 그 업무 처리를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게 돼? 아, 이런 일은 저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믿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동안의 업무 처리 관행이 쌓였으니까, 그치? 그 관행에 따라서 평등하게 또는 그동안의 관행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 적용해서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그러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이게 이미 공부한 거지만 또 연관이 되니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근거 및 한계. 근거.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아까 한 얘기 또 반복하는 거야. 없어도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는 거를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그러지.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렇지만 한계, 법에 법률에 위반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법률 우위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 중에 1번 판례 하나 공부해보자, 그죠? 자, 키워드 따라야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개인 택시 면허를 내줄 때는,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조치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뭐래? 재량행위. 응? 재량행위다. 그 재량행위니까 면허 기준 충족됐다 해서 반드시 면허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해도 면허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재량행위. 그리고 둘째 줄,
면허 내줄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기관의 재량. 응?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무리 알아서 할 여지를 주고 있다, 재량이 주어졌다 해도 그것도 일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적 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응?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느 시도지사가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뭐야? 응? 개인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정해놨어.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있어야 된다 이상. 응? 근데 문제는 그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을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다 채워야 한다. 이게 문제지. 그지? 동일한 회사에서 채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회사를 옮길 수 있어 없어? 직장을 못 옮기잖아. 만약에 내가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A 회사에서 채웠는데 B 회사로 옮기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 3년이. 그지? 그러면 극단적으로 A 회사, 자기가 원래 있던 A 회사에서 워낙 이게 막 근무가 힘들고 못 살게 굴어서 옮기고 싶은데 못 옮겨. 그러면 이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자유, 직장을 옮길 자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럼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를 행정기관이 직장 못 옮기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불합리하게, 그죠?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 받는데 무사고 운전 경력이 몇 년 이상 이걸 요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꼭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다 그 연수를 채워야 되냐? 이거는 비합리적이지. 바로 그 점이 문제죠. 그러니까 자, 논리 보면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이긴 한데 그 재량권 행사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불합리하게 하면 위법이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 채우라는 이 기준 정한 건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다. 그치? 이거야.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같이 우리 아까 뭐 공부했어? 행정규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행위가 행정규칙에 위반됐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이 정한 대로 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적법으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2번 판례 보면 넷째 주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상한 것일 때는 그 정해진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재판할 때 행정기관이 만든 사무처리 기준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런 것도 존중하면서 재판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적 법을 가리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이 재판할 때 이 행정규칙도 이제 존중하면서 재판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닌 이상은 그것도 존중하면서 재판할 필요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권한 가진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자, 절차 다 공부한 거, 아까 공부한 거 다시 확인해. 절차, 법규 명령 같은 엄격한 절차 거쳐서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형식. 반드시 문서로 법조문 형식으로만 만들어야 돼? 형식에 구애 안 받습니다. 말로도, 구두로도 업무 지침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기려면 공포, 즉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가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 없다. 지켜야 될 의무 있는 하급기관 구성원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국민에게 공포가 필요 없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소개된 그런 거 없고, 자, 여기서 특별한 건 제가 통제 하나 봅니다. 통제. 자, 입법적 통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규명령 통제 공부할 때 국회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직접적인 통제 방법, 그 다음에 법을 만든 행정기관을 국회가 질문하고 막 따지고 이거 또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벌이고 또 뭐 탄핵시키라고 요구하고 이런 법을 만든 행정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 통제하는 간접적 통제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눴어. 그런데 여기서 입법적 통제, 국회가 행정조직 내부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그 효력을 발생 소멸을 국회가 직접 결정하는 직접적 통제 방법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이니까, 그지? 그래서 직접적 통제 수단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간접적 통제 수단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되냐면 간접적 통제 수단은 어느 장관이 자기네 부처에 무슨 공무원들 근무 기준 정했대. 근무 기준. 근데 이 장관이 너무 부지런해. 그래갖고 막 모든 공무원들 다 새벽 6시에 다 출근하래.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밤에도 늦게까지 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막 공무원들이 막 병이 나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렇게 돼서 막 논란이 돼, 사회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그 장관이 만든 그 근무 기준 이런 걸 효력을 직접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장관을 국회를 나오라고 부르겠지. 아니 요새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났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근무 기준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는 있겠잖아, 그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사법적 통제. 자, 1번 중에 행정규칙 그 자체는, 행정기관이 조직 내부법 만들어 놓은 그 자체는 국민한테 직접 효력받는 법 아니거든.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 잘못 만들었다고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은 못 삼아. 당연한 이치지. 그러니까 1번 결국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법원이 심사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무효로 하고 이런 제도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다만 예외가 될 수는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에 예외적으로 행정규칙 만들어 놓은 거에 의해서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나, 또는 아까 공부했지? 행정기관이 만든 행정규칙 중에 재량행사 기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되고 이런 경우는 자기구성원칙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지? 그렇지 않을 때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법이 되는 이유는 뭐야?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자기구성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 알아둬. 그러니까 그래서 자, 1번 가볍게 눈을 읽고 지나가세요. 개인 택시 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시달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 기준 정해진데 불가. 따라서 행정소송 대상, 국민에 의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지? 2번은 꼭 알아두세요. 자, 2번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첫째 끝에 내신 성적 산정 기준 시행 지침.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내신 성적 어떻게 이제 내신 성적을 산출할 것인지 이거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서 시도 교육감에게 내려보냈대. 근데 아마 학생들 중에 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의하면 누군가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걸 갖고 이거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이렇게 해라 이게 지침 정한 거 이거 무효로 해달라 막 취소해달라 이게 소송을 내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는 이 내신 성적 이렇게 산정하라는 건 교육 장관이 이제 교육감에게 내려보냈고, 그지? 교육감이 다시 각 학교에 또 내려보내가지고, 그지? 그래서
저 선생님들이 그 전달받아서 그 지침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산정을 할 것이고, 그 산정된 내신 성적에 의해서 무슨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 비로소 학생들에게 직접 불이익이 생기는 거지. 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정해놓은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바로 직접 학생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응?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 하급기관들 이렇게 내신 성적 업무 처리해라. 내부 지침 만들어 놓은 거. 이거만 갖고는 아직은 학생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불이익이 생긴다고 아직 말할 수 없다. 몇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응? 간접적으로는 이제 불이익이 몇 단계 거쳐서 생겨날 수는 있지만 이 규칙 자체에 의해서 직접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런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그냥 기니까 시험에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이렇게 외워놓고,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했다 아니다? 아니다. 응? 자,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그러면 진짜 마이크에 문제가 많네. 여기 강의실에서는 별 큰 지장 없지? 응? 근데 이 지지 소리가 아마 녹음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지금 공부할 건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냐면 이제 법의 형식. 그 다음에 법의 내용.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자, 법 형식이 이게 뭐냐면 형식이 뭐뭐 시행령.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령 형식. 대통령령은 보통 뭐뭐 시행령 이런 이름 붙지? 응? 그 다음에 총리가 만드는 법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은 보통 시행규칙. 그죠? 총리령은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랬어. 거의 장관이 만드는 법. 부령, 각부 장관이 만드는 법. 부령이 아주 많으니까 이렇게 시행규칙자부터. 야, 법을 보니까 행정위원회 법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보니까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뭐라고 일단 짐작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 보통 국민하고 사이에도 효력이 있는 법을 만들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일 수 있겠다. 법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을 봤어. 그 내용을 보니까 뭘 정해놨냐? 이제 위임 명령을 예를 들면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이거야. 내용을 보니까. 응? 내용이 그리고 이게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못 정한다 그랬지? 이거는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정할 수 있단 말이야? 보니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도 받았네. 상위 법령의 수권을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 그지? 권한을 받았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죠? 응? 내용은 이런 거 정하고, 이런 거 정하려면 상위법,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고, 또 만들어 놓고 또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의 명칭, 응? 딱 달고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 성질, 성격, 성질학과. 자, 이런 법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배운 거야? 법규 명령이라고 배운 거잖아. 그지? 법규 명령. 응? 지금 우리 공부한 걸 다시 간단히 정리하는 거야. 응. 법규 명령에 해당하고, 법규 명령은 이거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위반할 경우 어떻게 돼? 응? 공무원이 위반할 경우, 위반할 경우, 이 법규 명령이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된다? 아니다. 이거 정리. 법규 명령은 우리가 뭐를 배운다 하면, 이거 조직 내부적으로 법이야 아니야? 내부적 효력이 있어 없어? 응? 내부적 효력. 조직 내부에서도 당연히 법. 공무원들 지켜야 돼. 만든 자도 지켜야 돼. 그지? 대통령도 장관도. 그 다음에 외부적 효력 또는 대외적 구성력. 외부적 효력도 있어. 응? 둘 다 있는 거야. 이 외부적 효력이 있는 걸 뭐라고 칭한다는 거야, 이걸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따라서 이거 공무원이 위반하면 어떻게 돼? 위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응? 조직 내부적으로 지켜야 될 복종 의무 위반했다 해서 징계, 응? 받게 되고, 국민하고 사이에서도 위법인 행위가 돼서 국민은 이 위법인 조치로 자기 피해 입었다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 응? 물론 뭐 갖고 싸우면 그 집행 조치, 응? 싸울 수 있죠. 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류가 뭐가 있어? 우리가 아까 배운 행정기관이 이름을 만들었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뭐 훈령, 응?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뭐 고시, 이게 가장 흔한 이름. 이런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네. 뭐뭐에 관한 예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명칭을 딱 보면 이건 조직 내부법, 응? 국민에게 효력 없는 법, 행정 규칙에 속하는 법이라고 우리가 짐작이 할 수 있어요. 일단 명칭을 보고. 그래서 상세히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 내부의 무슨 아까도 내용적으로 뭐 공무원들 근무 기준 정한 것도 있을 있고 또 조직 내부적으로 사무 처리하는 기준 이런 것. 그래서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을 정했다고 치자. 가장 흔한 예로. 근데 이거는 국민의 권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령으로부터 만들어라 권한받을 필요는 없어. 상위법령의 권한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굳이 이걸 쓸 필요도 없어.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총칭해서 행정규칙, 응? 행정명령 이렇게 부른 거잖아. 응? 그렇죠. 그럼 이거는 내부적 효력이 있어 없어? 이건 조직 내부적으로는 이건 법이다. 응? 그러니까 공무원 위반하면 징계받게 된다. 그지? 그런데 외부적 효력은 있어 없어? 외부적 효력은 없는 게 원칙이다. 그지? 그래서 이거 위반해도 위법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응?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예외도 있을 수는 있어서 원칙으로 얘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한 거잖아. 전체 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어떤 실제 현실에서 행정위원회 만든 법이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하고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명칭들이 또 다양한 법들이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일반론, 그지? 이렇게 정리한 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딱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응? 자, 뭐하고 이 만들어 놓은 법의 형식하고 내용하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 응? 이런 경우겠지? 자, 두 가지 뭐냐? 뭐뭐 시행령, 뭐뭐 시행규칙. 그러니까 대통령령, 부령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정한 게 아니야. 이걸 정한 거야.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응?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의 명칭인데, 응? 근데 내용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 사항은 아니네, 전혀. 내용으로 보면 행정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해놨고, 응? 명칭 법의 형식을 보면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의 형식으로 정해놨고, 그지?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봐야 돼? 아니야. 중요한 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보면 공무원이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야, 그지? 아닌 거로 보면 위법 아니고, 그지? 자, 이거 법규 명령으로 해석을 봐야 되냐?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냐, 그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응? 이번엔 반대로 행정기관이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뭐 고시 이런 명칭으로 뭘 만들었는데, 그지? 근데 뭐 정해놨겠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거야. 응? 권리 의무 사항 이런 걸 정해놨어.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못 정하지? 법률로부터 권한 받아야 되잖아. 보니까 이 상위 법령으로부터 권한 받았어요. 응?
법령의 상위 법령의 권한을 받은 거야. 수권을 받았어. 수권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장관한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해라. 근데 이렇게 딱 부령으로 정해라 이러면 부령으로 정해놔야 되지만 부령으로 정하라는 말은 없어. 그냥 장관이 정해라 권한만 줬어. 장관은 지정된 방식이 딱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 놔. 후령, 고시 이런 명칭으로. 응? 때로는 또 국회가 장관들어 고시로 정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형식을 중시할 거냐, 내용을 중시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논란이 생기는 거야. 응? 그렇지? 응? 어떻게 볼 거냐? 응? 마치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와 같이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기사 내가 인터넷 기사 보니까 트랜스젠더? 그지? 화장실 이제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했나 봐. 그지? 근데 여자 화장실 사용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 그지? 이런 게 약간 논란이 되지? 자, 우리 성전환자 같은 경우 보는데 성전환하지 않았다고 치자. 성전환하지 않았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는 이제 외형상 남자로 태어났어. 신체 구조가. 그래서 부모님 당연히 남자로 성별을 등록해놨겠지. 근데 이거 점점 커가면서 성 정체성이 자기는 여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형식만 남자로 기재돼 있지 자기는 여자로 인정해달라는 거야. 여성으로. 이런 경우랑 비슷하지 않아? 형식상으로는 남자의 신체 구조를 가졌는데 내면적으로는 자기는 여성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성이라는 거야. 주장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행정기관 구청 찾아와서 자기 성별 정정해달래. 여성으로. 자기를 여성으로 바꿔달래. 바꿔줘? 바꿔줘? 아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야? 이거를 여성으로 봐야 되냐 남성으로 봐야 되냐, 그지? 이런 문제가 있지, 그지? 여기도 이건 비유야.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이제 안 맞을 때 형식을 중시하느냐 내용을 중시할 거냐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합시다.